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환자 발생은 10명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이 계속 늘고 있고 또 사무실이나 매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단들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연결고리가 생활 속으로 더욱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특정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과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3,5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봅니다.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 확진자 숫자는 많이 줄었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9명 발생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3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1명으로 23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해외 유입은 28명으로 20일째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을 분석해보면 검역 과정에서 23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확진된 환자가 경기와 대전에서 각 2명, 인천에서 1명 추가됐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이라크가 14명,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 3명, 필리핀과 러시아 각 2명, 그리고 파키스탄 1명 등 아시아에서만 25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1명, 유럽 알바니에서도 2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라크발 환자가 많은 건 이라크 현재 우리 근로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발생을 분석해보면 서울에서 6명, 경기 3명 등 신규 확진 11명 중에 9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고 광주와 대전에서 각 1명씩 늘었습니다.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 13,551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도 늘지 않아서 289명을 유지했고 격리에서 66명이 해제가 되면서 총 완치자는 12,348명으로 늘었습니다. 치명률 어제 0시 기준으로 평균 2.13%를 기록했습니다. 네, 국내 발생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서울 지역의 확진자 수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네요. 서울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환자가 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강남구 비빌딩과 관련해서 전날에 이어서 또 1명이 늘었고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서도 송파구에서 1명이 추가됐습니다. 한화생명으로 알려진 중구 회사와 관련해서는 첫 확진자의 직장 동료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로를 아직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자녀와 동료를 함께 감염시키면서 총 6명이 집계가 됐습니다. 깜깜이 환자의 자녀는 관악구에 있는 학원에 간 것으로 알려져서 해당 학원의 원생과 강사 등 6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오후 6시 집계도 6명이 더 늘었습니다. 관악구 사무실 관련이 2명 늘어서 서울시에서만 총 6명 발생했고 한화생명 직원이 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중구 관련 한화생명 관련 확진자가 서울에서만 총 5명입니다. 그 외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2명과 이라크에서 입국한 강동구민 1명이 추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이 6명을 포함해서 최소 1,44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감염은 전반적으로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해외 유입 사례가 사실 더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들이 검역 과정이나 자가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거나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과테말라에서 어린 자녀 2명과 함께 귀국한 20대 여성이 입국 다음 날 경기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강원도 평창의 친정집으로 보냈는데
평창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녀 한 명이 자신을 돌보던 외할머니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경기도 부천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3살 남자아이가 지난 11일 확진받은 엄마와 1살 동생에 이어서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외 유입 환자들이 또 지역 감염의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데요.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가 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외국인들도 나오고 있죠. 네, 김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하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김포시는 이 외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우즈베키스탄인을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식당과 편의점 등 8번이나 외출을 했다가 구속된 20대 일본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다중시설 이용을 방문을 하면서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 아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 판결 내용이 많이 알려져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휴가 냈던 사회복지시설들이 다시 문을 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부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을 굳게 닫았었는데요. 그런데 복지시설 휴관이 길어지면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제로 달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과 경로 식당부터 운영을 재개하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용 인원이 50% 이내로 조정해서 격일제로 운영합니다. 또한 그동안 외부 출입이 통제가 됐던 노인 요양시설과 양로시설에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공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내 신규 환자 어제 0시 기준으로 39명이 추가됐는데요. 그중에서 28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해외 유입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로부터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28명이 해외 유입 사례인데요. 네. 그중에서 23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국내 지역 발생보다 해외 유입 사례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지금 사흘째 연속입니다. 이에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0일부터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이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이 더 추가가 됩니다. 기존의 방역 강화 대상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 나라입니다. 이들 6개 나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네. 또 이곳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유전자 증폭 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반드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확인서는 제외 공간이 지정한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네.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 동안 국내 거주지나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는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제 타국가의 PCR 음성 확인서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교차 확인을 한다면서 만일 특정 국가에서 음성 확인서를 들고 오는데 우리 쪽으로 양성으로 잡는 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국가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기존에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설명해 주신 대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까지 4개국이었는데 이제 2개국이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추가되는 나라들이 어딘가요? 중수본은 외교적인 문제로
문제로 인해서 이 두 개 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서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교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설명을 유보했습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추가되는 두 개 나라에 대해서 최근 입국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항공기로 입국하는 이 선원 교대 목적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오는 24일부터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교대 선원은 원양어선이나 유조선 등의 선박 운행을 위해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 교대 선원은 사증이 없이 입국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24일부터 교대 선원에 대해서 해당 목적의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대 선원도 방역 강화 대상 6개 나라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고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증을 면제하는 협정과 무사증 합의국 21개 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이 돼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적용된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입니다. 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 유입 환자 수를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방성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해외 유입 환자를 차단하기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생활시설을 확대할 필요성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의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과 2개소의 외국인 선원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생활시설의 입소자는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늘리기로 하고 또 교대 선원에 대해서 무사증 입국도 제한하고 방금 들으신 대로 임시생활시설도 확대하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에 반해서 지역 발생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대비적으로 이 지역의 방역에 대해서는 좀 완화 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전파 확산세가 좀 감소하는 추세여서 정부가 이 지역에 적용을 했었던 강화된 방역 조치 완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주 주말 정도부터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 중인 해당 수도권 지역과 조정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 학원, 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애초 이 지역에 대한 방역 강화 기간은 6월 중순까지 약 2주간으로 예고가 됐었는데요.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중수본은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은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이용을 보장할 길을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5월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역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조금 잠잠해지나 했었던 이 확산세가 좀 다시 거세지게 되는 또 그런 상황도 한 차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가 최근 들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경계심을 쉬 늦추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군요. 예. 지난주 20명대로 줄고 또 이번 주에는 10명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네. 예, 집단 감염 발생 수도 줄어들어서 방역막의 통제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더 확실히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심하면 일부 환자가 다중 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을 야기하고 다시 또 수많은 N차 감염,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중수본 역시도 경계를 했습니다. 예, 예. 이어 코로나19를 단기에 종식하거나 환자를 0명으로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19를 억제해 나가면서 사회 경제 활동을 조화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오는 25일부터는 전국의 대형 해수욕장에서 밤 시간에는 뭐 술을 마신다든가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런 행위들이 금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는 25일부터 전국에 있는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전국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 조치를 본격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 단속도 펼칩니다. 행정 조치 대상 대형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모두 21곳입니다. 이 중 충남에 있는 2곳은 먼저 시행에 들어갔고 25일부터 나머지 19곳에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이용객은 현행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네. 이용객이 특히 몰리고 있는 부산과 강원 등의 해수욕장에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 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는 모습인데요. 또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 신호등이라는 서비스도 확대가 됐다면서요. 네, 어제부터 기존의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예. 해수부가 신호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10곳의 해수욕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일에서 12일까지 총 180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이 중 약 40%가 주말에 몰렸습니다. 나이대별로는 20대가 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부는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용객 수 제한을 위한 재난 문자를 발송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해수욕장 주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도 통제하고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의 임대를 중지하며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이용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닷가로 또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이런 해수욕장에서의 방역 지침 내용들 잘 확인하셔서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올 여름이 끝날 때쯤에는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시작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것보다도 또 한 걸음 더 나아간 뉴스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의학저널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 가운데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약물을 2차로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2차 접종 실험군은 코로나19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은 이들로 구성됐으며 28일 간격으로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예, 이 백신을 2차례 투여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피로감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뭐 오한 같은 경미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또 이렇게 2차 투여 대상자 중에게서 이 코로나19 회복자들에게 볼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평균치 이상의 중화항체를 형성했다는 것인데요. 제약사는 코로나19를 예방할 백신이 시급하다며 입원이나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어 의약품이 출시되는 막바지 단계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미국의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 여름이 끝날 무렵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모더나의 임상시험 결과를 언급하면서 유의할 만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나 중화항체가 모든 지원자에게서 다 형성됐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매우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논문을 자세히 보면 18세에서 55세의 45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 결과이고 이 가운데 3명은 두 번째 접종을 하지 못해서 결국 42명에 대한 제한적인 결과만 발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임상시험 대상은 105명이었는데 고령층 60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 좀 더 연구 추이를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계를 짚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질보는 모더나가 오는 27일 마지막 단계인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연구 결과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기구, 개발업체 등을 통한 국내 백신 생산 수급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도 현재까지 아직 이 미국 상황은 좋지가 않죠. 미국에서 6만 3천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게 나오면서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좀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4일 하루에만 6만 3천여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신규 사망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감염 확산이 사망자 확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미국에 있는 일부 주들이 다시 봉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멕시코, 오리건주 등은 한꺼번에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예. 캘리포니아는 경제 재가동 계획을 뒤집으면서 주에 있는 모든 술집과 영화관, 실내 놀이동산 등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오리건주는 실내에서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임을 금지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뉴멕시코주도 식당과 맥주 양조장의 실내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이처럼 경제 재가동을 중단하거나 이미 영업을 재개한 술집, 체육관 등을 다시 문 닫도록 한 주는 5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가을과 겨울이 미국에서 공중보건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캐나다와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행 중인 양국 간의 국경 통제 조치를 다음 달까지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언급하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레드필드 국장이 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요. 모든 미국인이 마스크를 전부 다 착용한다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를 2달 만에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장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게 된다면 4주에서 8주 정도 지나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정치, 사회적 논란거리가 된 상황인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이처럼 마스크를 쓰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거나 강제하는 건 시민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마스크를 쓴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군 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한 것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와 해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이슈들 TBS 보도본부 공혜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현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흘 연속 국내 지역 감염이 1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수도권은 다소 안정이 되어 보이고요. 또 이제 대전, 광주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다소 이제 안정이 되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내는 최근 며칠 동안 이제 10명대를 찍고 있는데 네네.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들, 특히 외국 분들 중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점은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들 중에 가족 간 감염 사례는 몇 차례가 있지만 네.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을 시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 환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 당국의 행정력이 이제 낭비가 된다든지 예. 또는 우리 의료 자원을 이제 소모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시설 격리 수용과 관련해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있고 또 이분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발생 양상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다만 해외 유입 사례는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뭐 방역이라든가 또 의료 자원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이 해외에 대한 방역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는 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유입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저거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 발생입니다. 특히 예. 깜깜이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유입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제 깜깜이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정책을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확진자가 더 많아진다. 네. 그러면은 훨씬 까다롭게 입국을 시킨다든지 또는 시설 격리에서 한 달 동안 시설 격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예. 얼마든지 동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역 강화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은 국내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한 결과가 음성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귀국하시고 나서도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발생이 많은 국가에서 입국을 할 때는 항공편에 있어서 좌석이 60%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조치도 있고 또 예.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좀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서는 오시는 분들은 강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네. 당국에서 2개 국가 정도를 더 늘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는 뭐 상당히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봐지고 향후로도 발생 양상을 보면서 아마 추가되거나 또는 더 하거나 덜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관련 이슈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한국판 뉴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있을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다뤄질 것 같고 이 한국판 뉴딜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충격, 특히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현재도 엄청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우리가 이걸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네.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모든 경제 문법을 싹 다 바꿀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정부는 또 우리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한국판 뉴딜, 한국형 뉴딜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네. 뉴딜이라는 용어 자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펼쳤던 네네. 이제 경기부양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어만 따왔을 뿐이고 내용은 당시 미국의 뉴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뭐냐?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디지털 뉴딜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사회가 디지털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 필요한 산업적인 과제, 숙제들을 하나하나 종목해서 한 축을 이루고요. 두 번째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향후 큰 틀에서의 에너지의 전이가 일어나고, 즉 석유 시대의 뭐 종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새로운 또 이거 기후 문제와도 맞닥뜨려져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전기차, 전기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로 바뀐단 말이죠. 그린 산업으로. 그래서 네. 이 양대 축으로 크게 10대 과제
여기에 28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댐, 뭐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일자리와 고용인데 이것도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그린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일자리가 있겠죠. 네. 여기에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회가 크게 산업 구조 전환이 되면 과거에 있던 산업, 우리가 뭐 이걸 옛 산업이라고 하고 뭐 올드 비즈니스, 뭐 굴뚝 산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거의 급격한 구조 조정이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일어나느냐. 한켠에서는 직장을 잃고 실업 문제 때문에 와장창 무너지는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돈 벌 기회가 쏟아지게 되는. 그럼 무너지게 되는 쪽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야,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형 뉴딜에는 고용 안정망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축을 곁들여서 이제 크게 두 축과 보완 이렇게 되는 이제 정책인데요. 이제 계획은 앞으로 이제 뭐 5년 2025년까지 160조를 들여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뭐 이런 큰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도 목표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얼만큼 우리가 이걸 효과적으로 전환하고 추진하는 자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평론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즉 그 신산업과 환경이라는 이 네.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구축을, 그리고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망을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방금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발생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정부가 또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 이러니까 여기 약간 오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해서 새로이 1, 2, 3단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1단계에서 더 빠질 단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1단계에서 완화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단계인데도 예전에 공공시설 위주로 제한을 가한 데가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 이외에 무슨 뭐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찾을 만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한 일부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 1단계를 뭐 0단계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단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1단계 중에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 위주로 일부 제한됐던 거를 해제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환절기가 오게 되고 겨울에 독감이 오게 될 경우에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확진 검사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대규모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 당국도 이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절기가 오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를 지금보다 더 떨어뜨려서 거의 0명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계 조치 내에서 약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개념은 좀 더 환자를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기본 큰 틀에서 파악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단지 조금 완화되었기 때문에 풀어준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번에 우리가 이태원 발 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한 2, 3주 동안에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환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거의 1단계 끝부분에 있었다고 하는 단계가 있었는데도 네네. 2단계로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아주 위험할 때 2단계로 가지 않았는데도 지금 다시 약간 좀 좋아진다고 해서 단계를 얘기한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아질 때 더 좋아진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뭐 큰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운영이 제한됐었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환자 발생 규모가 안정된 이후에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업급여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원치 않는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실업에 당했을 때 바로 이제 신청해서 타는 것이 이제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도 잘 느끼고 있지만 지금 고용시장이 거의 처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그 액수가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나고 예. 있는데요. 6월 같은 경우에 봤더니 월 지급된 액수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1조 1천억 원에 이제 육박을 하고 예. 작년 6월보다 거의 60% 이상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보통 때 같으면은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신청을 해도 많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예. 계속 경신하면서 1조 원대인데요. 또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이제 고용보험기금 이제 적자로 돌아서고 그렇다면 이제 향후 더 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텐데 여긴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까지는 어떤 정부가 이제 고용유지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일단 유지해주면 뭐 월급이 어느 정도를 보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네. 코로나19의 이제 이 확산이 정말로 완벽하게 거의 완벽에 준하는 정도로 바뀌지 않는다면 글쎄요, 이게 거의 언제까지 고용안정기금도 늘릴 것이고 이 실업기금도 언제까지 할 수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큰 우려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또한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 수가 거의 이제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예. 계속 마이너스 신규 취업자 증가, 즉 오히려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98년, 99년이 가장 나빴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고 전 연령대에서 다 뭐 취업 감소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좀 특이한 현상은 업종별로는 제조업, 나이대별로는 20대가 지금 가장 많은 직격탄을 받고 있는 그런 네네. 형국이 됐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뭐 너무 집값이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그 이제 지방이라든가 이런 도시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서울 수도권으로 막 유입 올라오고 왜냐면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서울과 수도권이 더 과열되는 또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어서 이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이 여러 차원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비단 당분간 끝날 것이라는 예측은 그 누구도 네. 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좀 상당한 기간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고민과 또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사랑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교회가 교인이 10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인데 교회 측은 예배 당시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추가 확진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걸지 이 교회 측 말을 듣고 접촉자 검사를 정말 안 해도 되는 걸지 우려스럽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전파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 하나는 대형 교회가 하는 공식 예배에서 전파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선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대형 교회는 방역 수칙을 아주 잘 지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측에 따르면은 일단 감염되신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셨고 예배 오신 다음에 예배를 드린 후에 바로 귀가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가 2주간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적고 혹시 감염 확산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가정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죠. 네. 거기에다가 홍보가 아주 잘 된 상황에 있으니까 혹시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유증상이 있으면은 즉각 검사를 받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그런가 하면 최근 이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한여름이 되었는데 에어컨 사용이 그만큼 많아지는 계절이지요. 그런데요, 에어컨을 켜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대 5일, 이 닷새까지 생존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교수님? 이것은 뭐 이제 여러 연구들의 결과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완전히 일반화된 어떤 공식적인 결과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바람이라든지 에어컨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기 흐름 이런 거를 통해서 실내에 바이러스가 배출되었을 경우에는 감염 확산이 좀 더 용이해 보이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 어떻게 이제 에어컨을 사용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가정인 경우에는 뭐 굳이 환기를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업소 같은데 다른 분들, 다양한 분들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을 틀게 될 경우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당국이 권한 대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환기를, 그렇습니다. 예. 혹시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 바이러스 농도를 극도로 떨어뜨려 주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손님이 없는 기간에는 중간중간에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소에 마침 시간이 될 경우에는 다음 날에 다시 그 업소를 열기 위해서 저녁 시간 내에 또 다시 한번 소독을 하는 등 예. 그리고 환기를 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정의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업소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는 업소의 경우에는 2시간마다 환기 그리고 틈틈이 소독해 주시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죠. 협상 초기부터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상당히 컸는데요. 그런데 이번 결과를 놓고 시민들의 경우는 찬성의 뜻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당 8,720원이고요. 네. 인상률은 방금 얘기하셨지만 작년 대비 1.5%가 됐었습니다. 아마 큰 문제, 이 신청이 잘 넘어간다면 8월 5일 날 이제 최종 확정돼서 법정 고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목되는 부분은 1.5%라는 인상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IMF 외환위기 때도 인상률이 2.7%였으니까 그러게요. 그때보다도 낮은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협상 과정, 결정 과정도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일단 최종 표결에서는 아예 노측은 다 퇴장을 했고요. 예. 사측에서도 소상공인분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또 퇴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노측은 어떻게라도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쪽이고요. 1.5는 예. 너무 낮다는 거고 경영자 측에서는 최초에는 삭감, 그다음 최종안도 동결도 아니었습니다. 삭감 폭을 줄이는, 그러니까 아하. 완전히 견해차가 컸고요. 이 1.5% 상승률 시간당 8,720원은 공익위원들의 이제 안으로 최종 결정이 됐었는데 네. 방금 이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뭐냐면은요. 1.5% 인상률이라고 하면 막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낮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반대를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네네. 여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은 이것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서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안 오르는 것보다는 1.5%를 올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속내를 보면 지금 일하고 있는 근로자, 특히 20대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지금 없어요. 네.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는데 몇십 대 1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경제 상황을 이제 근로자가 알고 이런 어떤 찬성의 의견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최저임금도 역대 최저 인상폭을 기록하는 등 정말 경제 쪽에도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가계 경제에도 변화가 있다면 크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 쪽 자산 중에 보면 이 부보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받는 돈들, 그러니까 예.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이 부보 예금의 전체 유동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은행뿐만이 아니라요. 보험권에도 있거든요. 또 네. 증권사에도 이제 CMA 중에서도 이제 원금 5천만 원이 보호가 되는 이제 CMA들이라든가 보험권이라든가 저축은행권이라든가 돈이 계속 부보 예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2,340조 이상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 코로나19로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네. 5천만 원을 확실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성으로 여기가 몰려들어서 이 잔액이 늘었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 분석은 뭐냐면 이게 큰 틀에서의 부보예금, 예금자 보호법 적용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적금이라든가요. 뭐 2년짜리 정기예금이 막 늘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일단은 돈을 여기다가 넣고 요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이제 투자에 대한 열기가 되게 뜨겁지 않습니까? 예, 예. 단기로 돈 넣고 빼려고. 그러니까 단기 유동성이 늘었다라는 차원에서도 최근에 이 부보예금 급증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근데 두 개의 정반대되는 해석들이 가능한데 저는 약간 후자 쪽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뭐 예금 적금 금리 넣어봤자 인플레도 못 쫓아가니까 이렇게 단기로 넣어놨다가 뭐가 좀 괜찮으면 빼서 이제 투자하려는 이제 그런 어떤 의도들이 현재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 않나 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뭐 어제부터 기자들과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입니다만 설 교수님 의견을 꼭 들어보고 싶거든요. 미국의 한 제약회사가 백신 개발 초기 임상시험에서 대상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됐다는 그런 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의미는 무엇이고 올해 안에 백신 공급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희망을 가지기에는 좀 뭐 일러 보입니다. 역시나. 예, 우선은 이제 모더나 백신인데요. 이게 이제 5월 달에 이미 한 차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때는 중화항체, 중요한 항체가 45명 중에 8명이 생겼다 그랬는데 네. 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결과에 의하면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5월 달하고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5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45명 모두가 중화항체를 만들고 또 크게 독성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다만 환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화항체가 생기면은 이게 백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의 개발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냐면은 사람에게 백신을 준 다음에 예. 동물에게서 하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지를 못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게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게 하면서 백신을 안 맞은 그룹과 백신을 맞은 그룹이 일상생활 중에서 감염된 것을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있나 없나 하는 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만 명에 대해서 임상을 하겠다고 하고 등등 했으니까 3만 명을 이제 인종, 임신 여부, 성별 뭐 다 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3만 명을 마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못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니까 결과를 보는데 한 2, 3년은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미 FDA가 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것 중에 적어도 1년은 봐야 되고 또 어린이의 안전성 등등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모더나 백신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2023년 또는 2024년 정도나 되어야 접종이 가능한 그런 백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도 긴 기다림이 남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학대학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